2018년 9월 말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섹터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기술주에서 빼고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소비재에서 빼고 AT&T와 버라이즌은 그대로 두고 이 모든 기업을 하나로 묶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새 섹터를 만든 겁니다. 5월간은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SNS 회사와 통신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이 이상한 조합은 시가총액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 섹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를 통째로 담은 ETF가 바로 XLC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티커 XLC.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운용하는 이 ETF는 출시 이후 긴 조정을 거치면서도 굵직한 상승 구간을 여러 번 거쳤고 기술주 못지않은 성과를 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2018년 섹터 재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S&P 500의 기술 섹터는 전체 지수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모두 기술주로 분류됐죠. 반면 통신 섹터는 AT&T와 버라이즌 단 두 회사만 남아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죠. S&P는 대수술을 결정합니다. GICS, 즉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을 개편한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21세기의 통신이란 무엇인가? 전화선만이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스트리밍도 통신 아닌가? 이 논리로 페이스북과 구글을 기술에서 빼내고 넷플릭스와 디즈니를 소비재에서 빼내 기존 통신사들과 합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만든 겁니다. 당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고 혹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편의 논리가 드러났습니다. 구글과 메타의 매출 90% 이상이 광고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콘텐츠를 만들고 배급합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파이프죠. 결국 모두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전달하는 비즈니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XLC는 이 새로운 섹터 출범과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상장. 초기 운용 자산은 고작 3천만 달러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첫째, 메타와 구글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매력이었습니다. 구성 비중은 시점에 따라 변하지만 2024년 하반기 기준 공개 자료들을 보면 메타와 알파벳이 섹터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회사만 합쳐도 XLC 비중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구간이 잦았죠. 사실상 메타 구글 ETF인 셈입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큰 몫을 이 둘이 차지합니다. 구글은 검색 광고의 왕이고 메타는 소셜미디어 광고의 제왕이죠. 아마존의 비중 확대와 틱톡의 부상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양강구도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둘째, 순수 기술주가 아닌 기술주를 원하는 수요였습니다. XLK 같은 기술 섹터 ETF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사들로 가득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사이클이 뚜렷하죠. 반면 XLC는 플랫폼과 콘텐츠 중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죠. 2020년 팬데믹은 XLC에게 로켓 부스터였습니다. 집콕 생활로 소셜미디어 사용이 폭발했고 넷플릭스 가입자가 급증했으며 디지털 광고가 TV 광고를 완전히 추월했죠. XLC는 그의 강한 초과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의 18%를 크게 앞선 거죠. 그런데 2022년 첫 시련이 왔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 대학살이 시작됐죠. 메타는 메타버스 투자 실패와 틱톡 경쟁으로 주가가 76% 폭락했습니다. 넷플릭스도 가입자 이탈로 75% 떨어졌죠. XLC는 한 해 동안 40% 하락했습니다. 결국 기술주나 다름없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효율의 해를 선언하며
2만 명을 해고하고 메타버스 투자를 축소했죠. 동시에 AI 붐이 일어나면서 구글과 메타의 광고 효율이 극대화됐습니다. AI가 광고 타겟팅을 정교화하고 광고 문구를 자동 생성하고 ROI를 실시간 최적화하니 광고주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메타는 2023년 한 해 동안 194% 폭등했습니다. 구글도 58% 올랐죠. XLC는 56% 상승하며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AI의 진짜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메타와 구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XLC의 독특한 점은 성장주와 배당주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메타와 구글, 넷플릭스는 전형적인 성장주죠. 반면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고배당을 지급하는 전통 통신주입니다. 컴캐스트와 차터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자랑하죠. 덕분에 XLC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0.5에서 1%대로 QQQ의 대략 0.5%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상위 10종목 비중은 보통 전체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높고 메타, 알파벳, 넷플릭스, 컴캐스트, 디즈니, 티모바일, 버라이즌, AT&T 차터 등이 핵심을 이룹니다. 재미있는 건 이 중에서 전통 통신사는 4개뿐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 플랫폼이거나 미디어 회사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디지털 플랫폼 ETF에 가깝습니다. 보수는 0.10%로 매우 저렴합니다. SPY의 0.09%와 비슷한 수준이죠. 같은 섹터 ETF인 XLK, XLF, XLE도 모두 0.10%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DR 시리즈는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극도로 낮춘 것으로 유명하죠. 현재 XLC는 또 다른 변곡점에 있습니다. 첫째, 생성 AI가 광고 산업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구글의 퍼포먼스 맥스, 메타의 애드밴티지는 AI가 광고 캠페인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광고 효율 개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충격에서 회복했습니다. 2021년 iOS 14.5 업데이트로 광고 추적이 제한되면서 메타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AI와 자체 데이터로 이를 극복했죠. 메타의 2024년 실적 지표는 사상 최고 수준을 여러 항목에서 경신했습니다. 셋째, 스트리밍 전쟁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지원 요금제로 대박을 내면서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도 따라가고 있죠. 광고 기반 스트리밍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XLC 내 미디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이유는 디지털 시장법으로 구글과 메타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죠. 만약 구글이 쪼개지거나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분리해야 한다면 XLC는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둘째는 틱톡 리스크입니다. 젊은 세대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대신 틱톡에 시간을 쏟고 있죠. 광고 예산도 틱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틱톡을 금지한다면 반사 이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기 민감도입니다. 광고는 경기를 가장 먼저 타는 산업입니다. 불황이 오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깎는 게 마케팅 예산이죠. 2023년 금융불안 구간에서 XLC가 급락했던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장기 전망은 밝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들은 디지털 광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TV, 라디오, 인쇄 광고가 디지털로 이동하는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AR, VR이 본격화되면 새로운 광고 공간이 열립니다. 관련 하드웨어의 상용화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3차원 공간 광고라는 블루오션이 열릴 경우 XLC 편입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XLC vs XLK, 무엇을 선택할까요? XLK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주력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이죠. XLC는 메타, 구글, 넷플릭스가 핵심입니다. 플랫폼과 콘텐츠 중심이고요. 둘 다 기술주지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XLK 60%, XLC 40%로 배분하는 전략을 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콘텐츠를 균형 있게 보유하는 거죠. 연간 수익률은 시점에 따라 달라졌지만 두 ETF가 각자의 장세에서 번갈아 강세를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뱅가드의 VOX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VOX도 커뮤니케이션 섹터 ETF인데 보수가 0.10%로 같습니다. 차이는 지수인데 VOX는 중형 소형주 비중이 좀 더 포함되는 반면 XLC는 S&P 500 대형주만 담습니다. 안정성을 원한다면 XLC, 다양성을 원한다면 VOX를 선택하면 됩니다. 최근 주목할 트렌드는 XLC와 배당 ETF의 조합입니다. XLC로 성장을 잡고 JEPI나 JEPQ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이죠. 광고 호황기엔 XLC가 날아오르고 불황기엔 월배당이 방어해준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2024년 리테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조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는 XLC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XLC는 웹 2.0의 승자들을 담은 ETF다. 웹 3.0 시대가 와도 이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플랫폼의 힘은 기술보다 강하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는 한때 이 섹터의 버라이즌을 대규모로 보유했지만 이후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애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샀다는 식의 일반화는 현재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XLC 운용 자산은 수십억 달러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6년 만에 초기 대비 대폭 확대됐습니다. AI 수혜 섹터라는 인식이 퍼진 점이 자금 유입을 자극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2025년 메타의 신규 AI 메타버스 전략 전개, 구글의 제미나이, 검색 AI 수익화, 넷플릭스의 광고 게임 부문 성과, 디즈니의 스트리밍 수익성 개선. 이 중 하나라도 대형 호재가 터지면 XLC는 날아오를 겁니다. 반대로 반독점 철퇴가 떨어지거나 틱톡이 시장을 잠식하면 고전할 수도 있죠. XLC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타와 구글을 축으로 디지털 광고와 콘텐츠 플랫폼에 베팅하는 ETF. 전화국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21세기형 커뮤니케이션, 즉 소셜미디어와 검색과 스트리밍의 미래를 사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이 올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XLC의 본질은 최첨단입니다. 인류가 정보를 소비하고 서로 연결되고 즐거움을 찾는 방식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모음이죠. 버핏의 과거 보유 사례처럼 통신 배당주가 방어력을 보태는 한편 플랫폼 대형주의 성장성이 포트폴리오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고 테슬라는 너무 불안하고 그래도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XLC가 답일 수 있습니다. 메타와 구글이라는 탄탄한 수익 모델에 넷플릭스와 디즈니라는 콘텐츠 파워를, AT&T와 버라이즌이라는 배당 안전판까지. 이상한 조합 같지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미래 포트폴리오일지도 모릅니다.